자, 이제 조직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론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의 기초 이론, 행정조직의 구조와 형태, 조직과 개인, 조직의 관리, 정보, 변동, 이렇게 이제 짜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은 조직의 기초 이론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복잡하게 또 느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조직이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또 학자들이 많은 말씀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신경 써서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는 이제 우리 관료제 아시죠? 관료제와 탈관료제. 요 개념이 핵심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관료제라고 하는 게 이제 막스 베버가 이념형 관료제라고 해서 이론상으로 이렇게 딱 정립을 해놨는데, 그 정립해 놓은 개념으로부터 출발해서 사회 변동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제 관료제 모형만으로는 효과적인 그 목표 달성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생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탈관료제 모형까지도 이제 많이 또 이제 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조직의 변동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충실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된 그런 이제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제 조직의 이제 개념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정한 환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두 사람 이상이 의도적으로 협동하는 사회적 실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측면으로 또 조금만 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사회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라고 하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이 있으면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복수의 구성원이 모여 있으면 이게 사회가 돼요. 근데 이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사회라고 하는 테두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사회라는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면,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 사회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 집단. 우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회 집단 이러지 말고 한번 개념을 좀 알고 가자고요. 이 사회 집단이라는 것은 복수의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소속감을 갖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상호작용이다 그러면 협동, 경쟁, 갈등 같은 게 있거든요. 협동도 하고 경쟁도 하고 갈등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 협동, 경쟁, 갈등을 어떻게 한대요? 지속적으로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끼리 모여있다라는 소속감을 크게 갖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소속감, 지속적 상호작용, 요게 이제 사회 집단의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안에서 또. 그러니까 이게 이 단계로 보세요. 사회라고 하는 게 이제 큰 틀에서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사회 집단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돼요. 근데 사회 집단에서도 보다 더 구체적인 특성들을 또 공유하고 있는 모임이 있는데, 그것을 따로 똑 떼어서 우리가 또 사회 조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회 조직이 되려면은 요 소속감, 지속적 상호작용 이런 거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경계를 가져야 된대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자기들끼리만의 목표, 그리고 경계가 있어야 돼요. 뚜렷한 목표와 경계. 자,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은 그러면서도 이 지위와 역할이 있잖아요.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요게 특징이에요. 아주 체계적으로 너는 이 자리에서 이 역할을 해 라고 하는 이 자리가 위치를 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위치가 저 공간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조직 내에서의 위치 말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당신은 요 위치에 해당되니까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셔 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사회 조직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면서 정해져 있는 것들을 어겼을 때는 통제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역할 분장을 해놓고 있잖아요. 그거대로 움직이게끔 또 이렇게 강제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엄격한 내부 규율이 있다. 이렇게까지 봐두시면 돼요. 이게 바로 사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집단이 사회보다 조금 좁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되는 개념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회 조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회 조직이 또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나중에 뒤로 가면은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이 사회 조직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공식적인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공식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공식적인 조직체로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 이 사회 조직의 공식적인 형태로서는 관료제가 있고 탈관료제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 조직으로서 관료제가 있고 그 다음에 관료제에서 탈관료제화 되는 과정을 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료제가 결국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요 표시한 특성들 있잖아요. 뚜렷한 목표와 경계를 갖고 지위와 역할의 명확한 구분이 있고 엄격한 내부 규율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특징, 이 사회 조직의 주요 특징을 가장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좀 이렇게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특성들을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는 조직의 형태가 바로 관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탈관료제는 아닌가요? 아닐 수 있어요. 이거에서 완전 벗어난 건 아니지만은 요게 좀 느슨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융통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경 변동에 대한 적응력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형은 관료제예요. 관료제를 기준에 세워놔야 탈관료제하고 비교도 가능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더 보면은 비공식 조직이 있어요. 비공식 조직. 자, 방금 관료제나 탈관료제를 공식 조직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에서 또 이제 비공식 조직이라는 게 따로 또 이렇게 존재합니다. 비공식 조직은 어떤 거냐? 이거는요, 공식 조직 내에 있어야 돼요. 공식 조직 하에서 뭐로 만난 거냐면요, 자기들끼리 그냥 관심이나 취미에 따라서 결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들었다는 차원에서요, 자발적 결사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발적 결사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조직이다. 자발적 결사체. 나머지들도 물론 자발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한 자발성은 굉장히 강력한 자발성이에요. 굳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더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좋아서 하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형태의 자발적 결사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됐죠? 그래서 사회가 있고 사회 집단이 있고 사회 조직이 있는데 사회 조직이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으로 나눠진다. 사실상 우리가 통상 말하는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 조직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비공식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얘는 이제 요 안에서, 공식 조직 안에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이는 동아리 같은, 동호회 같은 이런 개념으로 형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리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 조직이 뭐냐 그랬을 때 일정한 환경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뚜렷한 목표의 경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두 사람 이상이 의도적으로 협동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 사회적 실체를 우리가 이제 사회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행정 조직의 특징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조직의 팽창과 거대화가 있다 그랬고요. 조직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리고 조직의 전문화 계층성의 증대가 있었다. 그러면서 조직의 통합성과 조정의 강조가 좀 되고 있고, 행정조직의 관료제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단독제와 책임의 명확성이 있다. 조직이 근데 동태화, 환경 변화에 또 적응해 나가고 조직의 민주성이나 신속성, 능률성도 추구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정리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헷갈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특성들 다 가지고 있는 건데 다 좋은 얘기들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민주성과 능률성은 사실은 근데 두 가지가 좀 상충되는 면도 좀 사실은 있는 거고요. 관료제화라고 했지만은 관료제화가 되면 동태화하고 또 상충되는 면도 또 생겨요. 그죠? 왜냐하면은 관료제화 돼 있으면은요, 뭔가 이렇게 딱 거대 조직이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환경 변화에는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행정 조직의 특징 안에 많은 것들을 지금 밀어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요걸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회 변동이 있었지 않아요? 사회 변동이 있었는데 그 사회 변동이 어떤 형태로 되었느냐, 이게 보니까 옛날에 이제 농경사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농경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이때는요, 뚜렷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죠. 이때는 이제 마을 공동체 정도가 중요한 단위였다라고 봐야 돼요. 이 안에서 그냥 서로 협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을 공동체 정도의 단위에서. 체계적인 조직화가 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 향약 같은 게 있었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좀 체계화되고, 신분을 초월해서 신분의 뭐 그 간극이 없어졌다는 건 아니지만 그 양반들도 이제 주도하고 그 농민들도 규합하는 형태가 됐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한 농경사회에서는 마을 공동체 정도가 발달된 모습인 거에 최선이었다. 뭐 향약 정도면 아주 최고 중에 최고였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농경사회에서 이것이 이제 산업사회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산업사회로 넘어오게 되면은 요때는 가장 적합한 조직이 바로 관료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관료제 형태. 관료제 형태는 이렇게 모양을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체계적으로 계층들이 막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여기에 우두머리가 있으면 그 밑에 또 그 밑에들 또 밑에들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조직들이 계속 세부적으로 밑으로 가면 밑으로 갈수록 퍼져나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은 위로 가면 갈수록 뭐가 생기냐. 위로 가면 갈수록 권한이 강해지고요. 책임도 증가합니다. 권한과 책임이 증가해요. 의사결정은 요 위에 우두머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사실상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원이 많아지니까 거대한 조직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최선이 되는 거예요. 산업사회다 그러면 산업사회는 사실은요. 요때가 이제 뭐냐면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거든요. 품종이 많을 필요가 없고요. 단지 그냥 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 쓰지 못했던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러니까 창의성보다는 일사불란의 효율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게 조직의 형태 자체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상명하복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 복종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상명하복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공서열 같은 거 강조를 하고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 들어서 위로 승진하면 많은 혜택이 또 주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의성 같은 것들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창의성은 낮아지지만은 그러나 일사불란의 효율성은 생기는 거예요. 일사불란의 효율성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게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가 또 와버리는 거예요. 정보사회가 옵니다. 그러면 이때는요, 탈관료제화가 돼요. 탈관료제화가 되는데, 대표적인 형태가 팀제가 되는 겁니다. 팀제. 팀제가 되면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팀장은 있지만, 팀장이 그러니까 팀원들을 아울러서 가는 형태의 팀장 정도의 성격이고 여기에 성원들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평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관료제는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필요한 형태가 다품종이에요. 개성이나 다양성 같은 게 존중되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이다. 됐나요?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품종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많아진 만큼 대량 생산보다는 적게 소량 생산하는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상명하복이 아니에요. 여기 상명하복이 아니라 팀원들 간의 정적인 관계도 맺어지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수평적이죠. 수평적이고 민주성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동태성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민주성도 있고 동태성도 있고 한 거예요. 관료제는요. 근데 관료제는요. 민주성보다는 신속성과 능률성 같은 것 쪽이라고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정성 쪽이라고 봐야 돼요. 다 적어드릴까? 여기가 수직적이잖아요. 관료제가. 수직적이면서 민주적이라기보다는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돼 있어서 신속성이나 능률성 같은 개념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동태성보다는 안정성이 이제 특징이 될 수 있어요. 네. 기본으로 좀 알아두세요. 뒤에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더 상세한 얘기들은 더 봐야 되지만 기본적인 요런 틀에 대해서는 먼저 좀 이해를 해놓고 가자고요. 근데 지금 관료제가 그럼 현대사회에 와서는 다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대사회는요, 농경사회가 사라진 게 아니고 산업사회가 사라진 게 아니면서 다 뒤섞인 속에서 정보사회로 온 거예요. 그쵸? 이게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산업사회 모습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 모습도 남아있으면서 정보사회를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요 특성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 있고 그래서 농경사회 마을공동체야 뭐 빼고 보더라도 관료제 특성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응용하면서 팀제 형태를 결합하는 모델로 가고 있거든요. 조직의 모습이. 그러다 보니까 현대 행정조직의 특징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다 그냥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형태로 설명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기초학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기초학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유형을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유형. 학자들이 또 계속 이 조직의 유형에 대해 가지고 언급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보니까요. 블라우와 스코트의 수익자 기준 분류 이런 게 있네요. 자, 요 이제 두 분은 호혜적 조직, 사업 조직, 서비스 조직, 공익 조직 이렇게 나눴어요. 공익 조직이다 그러면 진짜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되는 거고요. 호혜적 조직은 정반대예요. 호혜적 조직은 그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이해관계에만 충실한 거예요. 그걸 호혜적 조직이라 하고, 사업 조직이다 그러면 또 그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익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공익조직까지 오면 공익조직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그럼 서비스 조직은 뭐냐? 서비스 조직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이제 고객이 수익자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객이 수익자가 되는 형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호혜적 조직부터 공익 조직으로 단계 이렇게 설명을 했던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엣지오니의 조직 분류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요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권력의 종류를 강제 권력, 그 다음에 공리적 권력, 규범적 권력 이렇게 좀 나눴고, 그 다음에 이제 관여할 때도 소외적 관여냐, 타산적 관여냐, 도덕적 관여냐 이렇게 나눴어요. 말이 그냥 괜히 좀 어려워 보여서 그렇지 별게 아닙니다. 이게 강제 권력을 동원해서 소외된 사람들, 그러니까 지배받는 사람들한테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강제적 복종의 관계가 된다 이런 것이고, 짝꿍들이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죠. 공리적 권력이다 그랬는데 공리적 권력에서는 공리적 복종 관계가 만들어진대요. 타산적 관여 이런 게 좀 있는 거고요. 규범적 권력은 도덕적 관여랑 연결돼서 규범적 복종 관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 사회계범에서 도덕이다 그러면 선을 실현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이를테면은 나를 희생해서라도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인데, 이 규범적 권력하고 도덕적 관여가 만나서 규범적 복종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강제적 복종은 아예 그냥 강제적으로 통제하고 통솔하고 하는 형태의 조직이 되는 거고, 타산적 관여는 여기서는 자기들의 이익을 같이 좀 이렇게 협의해 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범적이고 도덕적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서 권위가 생기는 거죠. 사회적인 권위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제 조직, 우리 교재에 보면 강제 조직은 물리적인 강제 강압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공리적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물질적 보수, 서로의 이해타산적인 관계니까요. 이렇게 오고, 규범적 조직은 사회 규범을 정하고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복종하고 따라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 비교를 간단히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파슨스와 카츠칸의 조직 유형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파슨스는요 경제 조직, 적응 기능에서 경제 조직이라고 했고, 카츠칸은 적응 조직, 적응 기능에서 말 그대로 적응 조직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요 그냥 이 구분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 달성 기능으로 봤을 때는 또 이제 여기는 정치 조직이라고 했고, 여기는 이제 경제적, 생산적 조직, 산업 조직을 제시를 했고, 통합 기능으로 여기는 이제 통합 조직들을 쭉 설명을 했고, 여기에선 행정기관, 정당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쭉 모아놨고, 체제 유지를 위한 조직으로 파슨스 같은 경우는 학교나 종교단체 얘기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름도 같고 막 그렇죠. 들어가는 것도 같고, 요거는 공통적인데 여기에서는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좀 있어요. 그죠? 차이가 서로 좀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용어가 그냥 이런 것들도 있구나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여기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누어서 좀 봤고, 민츠버그의 5가지 조직 유형도 있습니다. 민츠버그. 자, 여기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구조, 전문적 관료제 구조, 사업부제 구조, 임시 특별 조직. 단순 구조다 그랬을 때는 지시자가 따로 있고 복종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렇게 가는 전형적인 관료제스러운 조직이 단순 구조일 수 있어요. 이 단순 구조는 여기 보면은 신생 조직이나 소규모 조직이에요. 그런데 관료제랑 여기랑 좀 구분되는 거는, 뒷단계랑 구분되는 건 작은 조직이에요. 작은 조직이어서 위에 지시하는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권력도 걸로 몰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그때 소규모 조직이 권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문제들 해결하면서 쭉 흘러가는 형태가 되고, 기계적 관료제다 그랬을 때 요거는요, 이제 좀 조직이 거대화되는 거예요. 그 아까 설명했던 관료제 모델에서 권력 집중은 단순 구조가 더 클 수 있지만은 기계적 관료제 그거를 거대 조직으로 이렇게 끌고 나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끌고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표준화된 업무 절차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가 기계적 관료제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문 관료제로 가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있잖아요. 관료의 전문성이 더욱더 좀 이렇게 확장되고 이 전문성이 굉장히 좀 중시되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전문적 관료제 구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부제 구조는 아예 사업 영역별로 떼어서 가는 형태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관료제보다는 팀제 쪽으로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사업부제 구조로 해서 사업 단위별로 이렇게 쪼개서 권력을 또 이렇게 나눠 갖는 형태의 조직이 되고요. 임시특별조직은 그때그때 필요한 과업이 있을 때 그 과업 달성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다 없앴다. 그러니까 팀제 같은 경우가 아주 노골화가 되면 막 아메바형 조직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필요할 때 딱 만들었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사라져버려요. 조직도 그냥. 다시 해체 모형하고 막 이 조직 구성원들이 그런 형태로도 가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표준화가 되는 이런 그 어떤 업무 범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때그때 환경 변화에 맞춰갖고 필요하면 딱 만들었다가 필요가 사라지면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자, 민츠버그의 조직 유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몸풀기였다라고 보고요. 이제 좀 본격화 해가지고 또 한 발 더 들어가 봅니다. 조직 이론의 계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조직 이론의 계보. 조직 이론의 계보를 보면 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었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 있었고, 현대 조직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고전적 조직 이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보시면은요. 고전적 조직 이론은 과학적 관리론에 이제 기반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과학적 관리론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관을 가지고 있어요. X이론적 인간관이죠, 기억나죠? X이론적 인간관이고 과학적 관리를 하면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합리적 경제인이기도 하고 과학적 관리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딴 거 없이 그냥 있잖아요. 보상해 줄게, 경제적 보상해 줄 테니까 너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하는 조직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적 능률을 추구하고 공식적인 구조를 강조하고 환경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고, 그죠? 안에 있는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걸 요구하면 경제적 보상이 대가로 주어지는 이런 형태로 흘러가는 겁니다.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자, 그다음에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다 그랬을 때는 기초 이론이 이제 인간관계론이에요. 인간관계론을 바탕에 깔았어요. 그러면 기억나시겠지만 인간관계론이다 그랬을 때는 메이어의 호선 실험 같은 거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보면 Y론적 인간관을 이제 찾아낸 거잖아요. 인간이 단지 그냥 경제적인 보상을 해준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막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형태라기보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제 그 자기들끼리의 하부 조직, 하부 구조 같은 데에 거기에 인간 관계 있죠, 관계.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그런 형태로 흘러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는 사회인관이고 추구하는 가치는 사회적 능률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계적 능률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뭔가 능률성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넘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1편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끼리의 이제 하부 조직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비공식 조직, 비공식적 구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체제론이나 생태론 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는 환경에 대한 고민들은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환경에 대해서는 둘 다 폐쇄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원리접근법과 경험적 접근법이라는 건 또 뭔 말이냐면 고전적 조직 이론에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합리성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렇게 이성의 힘을 동원해서 가장 최적화된 모델을 하나 딱 뽑아내는 거잖아요. 가장 최적화된 모델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원리와 관련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다. 가장 합리적인 게 이런 거고 이게 제일 과학적이니까 이걸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되게 당위적으로 접근하는 것인데, 신고전 조직이론의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결론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험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비교가 되고 현대 조직 이론은요, 체제 이론 나왔잖아요. 이건 환경에 대해 신경 쓰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 개방적이에요. 환경 변동에 우리가 동태적으로 적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인간이 됐고, 인간관도. 인간은 뭐 어떤 단순하게 뭐 하나의 측면만 가지고 평가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는 게 복잡인간이 되는 거예요.